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흥시 신천동의 용접 공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제가 19살 때 우리 집 밑에 있는 용접 공장에서 혼자 일할 때 깜짝 놀랐었던 경험입니다. 저희 집이 조그만 가구 공장을 했었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서요. 덕분에 고등학교 3년 내내 방학 때는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매일 일만 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보내준 공장으로 가서 일했었지만 너무도 짠 월급과 과도한 업무, 12시간 맞교대에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는 주간 야간, 휴일도 없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 시점에 쉬었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달 월급이 40만원 정도였으니 정말 일하기 싫더군요. 그때 당시 커피숍에서 일해도 저 정도는 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유흥 쪽으로 빠지는 것도 저런 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니던 섬유 공장을 때려치고 집에선 일하기 싫고 해서 집 밑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을 어머니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은 평소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사장님이 오다를 받아오시면 그때부터 일용직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다 만들면 또 직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장이었죠. 마침 사장님이 자기가 없을 때 잡일이라도 시키고 공장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죠. 게다가 집도 공장 바로 윗집이니 밤에도 안심하고 일석이조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1년 정도 일했었는데 60만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100만원까지 받았죠. 호이스트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용접의 용자도 모르는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시흥시 은행동의 납시터 근처에 있었던 공장이었습니다. 앞에는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경찰학교 사격장이 있었죠. 가끔 할 일 없을 때 사격장에 가서 모래를 뒤집으면 총알도 꽤 많이 나와서 주워놓곤 했었죠. 한겨울에 심심해서 불타고 있는 드럼통 난로에다 총알을 2개 넣어봤다가 총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걸어 들어와야 있는 곳이었기에 주위엔 허허벌판에 논바닥 집들 몇 채. 이런 수준이었으니 밤에는 많이 한산했습니다. 낮에도 그 넓은 공장에 저 혼자서 쇠조각이나 줍고 있고 용접으로 칼이나 만들고 있으면 적막하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제가 보기에 안 좋았는지 사장님이 특명을 내리시더군요. 공장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기 공장 구석에다 화장실을 만들라는 겁니다. 땅을 파서 드럼통을 묻고 주위에 철판이며 나무판 자며 많으니까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소변은 모르지만 대변을 볼 때는 집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까짓거 만들어보자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라 꽝꽝 얼은 땅을 파기 힘들었지만 땅 위에다 불을 피워서 땅을 녹이고 파내려 가니까 나중엔 꽤 수월하게 파지더군요. 그렇게 한참 땅을 파는데 삽에 뭔가 톡톡 걸리면서 뼈다구가 한 무더기 나오는 겁니다. 삽과 곡괭이에 찍혀서 부서졌는지는 몰라도 뼈들이 다 부러져서 자그마했기에 이게 사람뼈인지 동물뼈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뼈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동물뼈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땅을 다 파고 나서 드럼통을 갖다 묻고 주위 합판으로 벽을 세운 후 함석판으로 천장을 만들고 드럼통 입구에다가는 두꺼운 철판 조각을 용접해서 발 디딜 곳도 만들었죠. 나중엔 집에서 경첩 조각을 가지고 와서 문짝도 달아놨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보니 근사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정도 잘 사용한 듯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한밤중에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가봤더니 화장실에 누군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냥 참고 있다 쌀까 했는데 문득 머리에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만든 화장실이 있지. 후레쉬를 하나 들고 손에는 휴지를 뭉쳐서 쥐고 집에서 나와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밤이라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컴컴했지만 매일 지내는 곳이라 익숙하게 후레쉬를 비춰가며 화장실로 들어갔죠. 어차피 밤이라서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문 닫으면 냄새도 심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공장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군요. 수세식 화장실은 딱 보면 물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도 깨끗하고 맑은 물이 들어가 있고 하얀 변기를 보면 그다지 공포감이 느껴지지는 않겠죠. 근데 푸세식은 좀 그렇습니다. 똥이 많이 차 있으면 바닥도 안 보이고 일단 엉덩이를 까고 주저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턱하니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밤에 무서운 생각을 하다 보면 한없이 무서워지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화장실인데 내가 드럼통을 묻었으니 바닥이 있는 것도 아는데 내가 직접 땅을 파서 만든 화장실인데 왜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요? 갑자기 화장실을 만들 때 출토되었던 뼈다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뼈다구는 뭐였을까? 혹시 여기가 예전에 공동묘지? 여기가 원래 산이었으니까 그냥 이름 모를 무덤이 있던 자리를 내가 기가 막히게 파서 화장실을 만든 게 아닐까? 아니지. 사람 뼈가 그렇게 작을 수는 없지. 아마도 누각이라도 잡아먹고 뼈다구를 묻어놓은 거겠지. 생각해보니 사람 귀신보다 동물 귀신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이렇게 머릿속에 온갖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절그럭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데 정말 조용한 빈 공장에서 혼자 똥 싸고 있자니 평소에는 주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작은 소리들이 너무도 크게 들리더군요. 배는 아프지만 도저히 여기서 끝까지 해결을 보기엔 정신력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일어나려고 뒤처리를 하는데 푸세식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휴지로 뒤처리를 하자면 손이 아래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이 아래쪽으로 가서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옆칸과 같이 뚫려 있는 화장실도 아닌데 단지 밑에는 드럼통 하나만 있을 뿐인데 도대체 이 밑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손을 누군가가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바지를 입는데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가 드럼통 위로 올라와서 내 발을 확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만약 여기서 미지의 힘에 의해서 옛날에 시골에서 화장실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머리부터 거꾸로 처박힌다면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누구 하나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더럽게 죽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무서운 생각들을 억지로 꾹꾹 누르면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저희 집 바로 밑에 조그만 가로등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10마리가 넘는 동네 개들이 옹기종기 마치 반상회를 하듯이 앉아있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한밤중에 동물의 눈이 빛나는 거 보신 적들 있으시죠? 그 많은 개들의 눈이 다 번쩍번쩍 빛나는데 정말 색깔별로 있더군요. 진짜 무섭대요. 우리 집 개도 2마리 껴있길래 불렀는데 둘 다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오지 않더군요. 낮에는 안 불러도 제가 나오면 꼬리를 치면서 달려들던 놈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개들이라서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를 무심한 표정들을 하고서 눈을 번쩍번쩍 빛내며 어두운 공장에 혼자 서 있는 저를 쳐다보던 개들. 나를 쳐다보는 건지 내 뒤에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건지 개들은 귀신을 본다지 않습니까? 특히나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 개로도 유명하고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꾹 참고 개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후레쉬를 바닥에 비추었죠. 마치 동네를 지나가는데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는 양아치들에게 걸리지 않으려 쫄아서 모른 척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나머지 볼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개들이 절 보고 짖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짖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무섭진 않았을 텐데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도 짖지 않고 눈을 빛내며 저를 쳐다보니 그 다음날 제가 공장에 가려고 문을 나서니까 어젯밤 일은 다 잊었다는 듯이 집에 키우던 개 2마리가 저에게 달려와서 꼬리를 치더군요. 제가 개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 잡것들한 이들 때문에 어젯밤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니들은 주인이 불러도 안 오냐? 이랬더니 갑자기 2개 중에 몸이 까만 놈이 저를 확 쳐다보면서 멍멍하고 짖는 겁니다.
뭐라 하는 건지 알아듣나? 라고 잠시 생각하고 공장에 출근했는데 화장실 옆에 땅이 막 파여 있더군요. 뭐지? 하면서 다가가 봤더니 그 자리는 제가 화장실을 만들고 남은 흙들을 쌓아놓은 자리였습니다. 무언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어젯밤에 개들이 몰려있던 곳으로 가봤더니 제가 출토해서 묻어놨던 뼈다구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이놈들은 먹지도 못할 뼈를 왜 파놨을까요? 거기다 그 많은 개들이 왜 저를 보며 한 마리도 짖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 집 개들은 왜 저를 쌩깠을까? 밥도 잘 챙겨주던 주인인데 그 다음부터는 밤에는 아무리 배가 아파도 집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용접 공장에서 화장실을 만들다 발견한 뼈 이후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화장실 이용 중 느낀 찬 바람과 동네 개들의 이상 행동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뼈를 묻은 자리에서 개들이 뼈를 파헤친 사건까지 겪으며 그날 이후로 밤에는 집 화장실만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당집의 부적회담. 어렸을 때 저는 정말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일 어렸을 때가 2살 때쯤인데 옆집 누나들이 저를 귀여워해줘서 그 누나들이 저를 부르면 어머니가 저를 냉장고 위에 올려주셨고 저는 발발 기어서 옆집 누나들에게 가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무서웠다는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이외에도 서너 가지 기억이 있는데 다들 무서웠다는 기억인 걸 보면 저는 아마 어렸을 때 겁이 많던 아이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무당을 싫어하게 된 것은 6살 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옆 동네에 있는 놀이터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너무도 무서웠던 기억이었기에 그때의 기억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동네 형들과 탁구 공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구공으로 던지면 공이 가벼워서 커브가 나가니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타자로 나서서 날라오는 탁구공을 탁 쳤는데 그게 어느 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동네 형들은 제가 친공이니까 저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집 문으로 갔는데 철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게 아무도 없는 집 같았어요. 저는 담벼락 주위를 살펴보다 옛날 쓰레기통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전엔 쓰레기통을 담벼락 옆에다 벽돌로 만들어 놨었죠. 아무튼 그 쓰레기통 옆에 조그맣게 개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고 동네 형들은 뒤에서 망을 봐주고 있었죠. 그 집은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집에 연못도 하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연못 뒤에는 노란 매듭이 잔뜩 달려있는 밧줄이 서너 줄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엔 무엇을 태웠는지 시커먼 재가 가득 쌓여 있었죠. 나무가 워낙에 울창해서 마당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었고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온지라 두근두근거리면서 넘어간 탁구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찾으니까 하얀색 탁구공은 이내 찾을 수 있었고 탁구공 옆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더군요. 봉투는 빨간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겉에는 금색 실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쁘게 생긴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마음에도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였지만 형들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 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없는 집이니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형들과 나쁜 짓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쪽팔린 이야기지만 새벽에 약수터에 간다고 하고선 동네 형들과 새벽에 몰려다니면서 문 닫은 슈퍼 같은 데서 빈병을 박스채로 몇 박스씩 훔쳐와서 다른 슈퍼에 팔아먹곤 했거든요. 그 당시 다 팔면 몇천 원씩 나와서 엄청 큰 돈이었죠. 저는 형들이 시킨 대로 집안에 저금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집어가지고 나올 심산으로 조그만 툇마루에 미닫이 문을 슬며시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요. 조금 열고 안을 몰래 살펴봤는데 웬 불상 같은 게 하나 있고 사방엔 무서운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향냄새에 촛불이 몇 개 켜져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라고는 다른 왠지 불안한 분위기였는데 방바닥에 웬 사람이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있구나 하고
슬며시 뒤돌아섰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달려오길래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은 웬 아저씨였는데 문을 확 열고 저한테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말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전 개구멍으로 잽싸게 나와서 무작정 뛰었고 밖에서 망을 보던 형들은 제가 뛰니까 걸린 줄 알고 저랑 같이 뛰어서 우리 동네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형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빨간 봉투를 보여주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그래봐야 국민학교 3학년이지만 이게 부적이라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집이 무당집인데 이 부적이 뭐에 쓰는지 아냐? 이 빨간 글씨가 어린애 피로 쓰는 거야. 너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 아저씨한테 잡혔으면 피 다 빨렸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니 또 몇 마디 하더군요. 너 이 부적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부적은 태워버려야 한대. 그리고 이건 네가 주놨으니까 네가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리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하면 끝까지 가면 안 돼. 따라가면 죽어. 저는 너무도 겁에 질려서 집으로 들어와서 부엌에 있는 석유곤로에 부적을 태워버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끝까지 말 안 하고 잠을 잤죠. 역시나 그날 밤 꿈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저보고 번데기를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꿈속에서도 그 형이 한 말이 생각나서 끝까지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솔직히 어린애가 잠자다가 깰 정도면 얼마나 악몽이었는지 공감이 갈 겁니다. 적어도 저는 어릴 때 눈 감으면 바로 아침이었을 정도로 잘 잤던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서 부스스 일어나서 방을 둘러보고 다시 누웠는데 저희 집 TV 위에 벽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창문에 무언가 하얀 게 펄럭펄럭하며 비치는 거였습니다. 계속 펄럭펄럭 거리면서 가끔 창문을 치기도 하는데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창문을 흔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엄청나게 울어댔고 같은 방에서 자던 부모님과 동생이 닦여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도 저는 손가락으로 창문만 가리키면서 울어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깨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울어댔고 낮에 어머니가 창문 밖에 있는 하얀 비닐을 치워버리셨죠. 전 낮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창문을 봐도 겁이 하나도 안 났고 창문을 넘나들면서 주인 집 친구네 놀러가기도 할 정도였죠. 비닐우도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걸 꺼내서 발로 밟아서 버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역시 매일 깨던 시간에 잠에서 깬 저는 창문을 바라보고 문득 낮에 버린 비닐우가 생각이 나서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려고 하는데 창문이 덜컹 하더니 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창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또 울어댔고 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나자 그 할머니는 사사삭 하며 없어지더군요. 결국 부모님이 다 깨서 창문을 벌컥 열어서 확인해준 다음에야 다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도 저는 또 그 할머니를 보고 울어댔고 매일 밤마다 잠을 설치는 아버지에게 겁이 많다고 맞기도 했지만 저는 매일 그 할머니를 보고 울어댔습니다. 자기 전에 어머니가 아예 창문을 열고 자자고 했는데 창문을 열면 그 할머니가 창문을 열 것도 없이 기어들어올 거 아니냐고 죽어도 잠그고 자야 한다고 했죠. 제가 그때 거의 보름을 밤마다 울어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장손이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서 달려오고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시골에 가 있자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시골집은 화장실도 빨간 꼬마등이 달려있는 푸세식의 주인은 산골이었죠. 마당에 눈물도 있는 겁 많은 아이들에겐 공포의 집일 수도 있는 그런 집 비었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시골집에 가서는 밤에 깨지도 않고 겁도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시골집에서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 창문이더군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창문엔 방범창을 달아놨고 어머니가 방범창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제 이 창문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날 밤에 잠들었습니다. 역시나 시골집에서는 깨지 않던 저였는데 그날 밤은 또 잠에서 깨더군요. 어두운 방에서 창문을 살펴보는데 또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여는 거였습니다. 전 겁이 덜컥 났지만 창문에 달아놓은 방범창을 믿고 엄마 품에 안겨서 고개만 돌려서 계속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할머니는 창문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여는데 방범창에 걸리니까 문을 많이 열지는 못하고 열린 창문 틈새로 저를 계속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겁이 났지만 방범창이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안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가 아마 제가 겁 많던 아이에서 졸업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일이 너무도 공포스러운 일이었기에 거의 보름을 경기를 일으키며 울 정도로 무서웠었죠. 그 이후로는 웬만큼 무서운 건 무섭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제가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창문 밖은 주인집 마당이었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올 리도 없었고 물론 그래서 그전에는 방범창을 할 필요도 없었죠. 또 부적을 태우고 그 형 말대로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도 너무 자기적인 걸 보면 그 형도 국민학교 3학년짜리인데 알면 뭘 안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헛걸 보았든 정말 할머니 귀신을 보았던 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의 공포보다 더한 공포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단독주택 괴담. 그 집은 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 중에선 가장 넓고 비싼 집이었어. 보기에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집이었지. 마당에는 조그마한 텃밭도 있어서 도시에 살았지만 우리가 직접 가꾼 채소도 먹을 수 있었어. 마당엔 전 주인이 아파트로 가는 바람에 두고 간 진돗개가 있었고 난 동물을 좋아해서 그 개를 꽤나 예뻐했어. 마당에는 동백나무가 서너 그루 있었는데 꽃이 필 때면 빨갛고 하얀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 하지만 사람 사는 집에 동백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어. 옥상도 있어서 가족끼리 여름이면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지. 현관문 앞에는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마당을 내려다보는 구조였어. 그 당시 아버지의 취미가 분재 가꾸기여서 거기엔 분재가 많았지. 상상만으로는 또 내 기억 속의 겉모습 그대로는 아주 멋지고 행복한 그림 같은 집이지. 나는 아직도 그 집에 처음 집 구경을 하러 갔던 날을 기억해. 분명 이맘때쯤이었고 더운 여름이었지. 방학이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그림 같은 우리 집을 보러 갔던 날. 그 기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첫날부터가 좋지 못했어. 원래 집주인이 다음 주인이 집을 보러 오면 구경을 시켜주고 여기저기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도 그랬어. 전 집주인 아저씨가 그 집에서 우릴 기다렸어. 아마 그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 그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 그 집에서 혼자 살면서 집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그 아저씨가 지내던 방의 벽면에는 부적이 가득 붙어 있었어. 집을 구경하고 돌아온 날, 나와 엄마는 그 부적들을 화제에 올리면서 언짢아 했지만 나는 어린 나이에 그저 어른들은 미신을 잘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 실제로 그저 애군을 쫓기 위해 만드는 부적도 있으니까 오컬트랑은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았어. 그도 그럴 게 집은 햇빛이 가득 쏟아지는 예쁜 집이었거든. 또 객관적으로도 그 아저씨가 무서운 게 있는 집에 남아서 살 이유는 없었고 엄마도 나도 그 일을 잊었지. 나는 지병도 없고 딱히 아픈 데도 없고 1년에 감기 한두 번 걸리는 게 전부일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봐도 아픈 데라고는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 집에 있을 때 유독 가위에 자주 눌리고 자주 아팠어. 이사한 뒤로 처음 한 달 정도는 좋은 집에 이사했단 생각 때문인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건지는 몰라도 좋기만 했어. 그 무렵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거위란 것에 눌리기 시작했고 밤이면 잠드는 게 무서웠지. 그런 날이면 중학생인 나이에도 엄마 옆에서 겨우 잠이 들곤 했어.
하지만 엄마 옆에서 자면서도 가위는 어김없이 눌렸지. 잠자리를 바꿔도 한약을 먹어도 가위는 늘 눌렸어. 증상은 심해져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듣고 뒤에서 누군가가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낀 적도 누군가 날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음에도 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어. 다들 좋은 집에 이사와서 좋아하는데 내가 찬물을 끼얹을 수 없었어. 원래 사람이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심적으로 불안할 때 가위에 눌린다고 하잖아. 애가 성장하면서 일어나 보다 하고 집안 식구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단 이가 자라는 중이라서 그래. 크면 안 그럴 거야. 이런 식이라서 수긍하는 척하며 그저 나 혼자 속으로 앓기만 했어. 워낙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 집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 그중 하나는 우리 집 강아지와 관련이 있어. 그 집에 살 때 데려온 강아지인데 여전히 키우고 있어. 흔한 종인 요크셔테리어고 집안에서 키웠어.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지. 그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는데 안방과 내 방, 그리고 오빠 방이 있었어. 원래 오빠 방이었지만 오빠가 군대에 가면서 안 입는 옷이나 쓸 일이 적은 물건들을 정리해둔 방이었고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방이 있었어.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그런 방이었지.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하며 혼자 집을 보는데 강아지가 굳게 닫힌 그 방문 앞에서 너무나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 올 것이 왔구나. 워낙 가위를 눌리니까 그런 쪽으로 밖엔 생각이 안 되더라고. 하지만 너무나 궁금했어. 왜 그런 호기심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정말 그 방문을 열어야만 했어. 난 강아지가 그렇게 짖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정말 뭔가 있는 거라면 이사라도 가자고 할 심산으로 그 방문을 열었던 것 같아. 문고리를 돌리고 힘을 주자 평소에 누군가 지내지 않고 드나들지 않아서 그런지 냉한 기운이 느껴졌어. 끼익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강아지가 그 방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서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짖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적막했는데 강아지는 정말로 허공을 응시하며 짖었어. 마치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물건이 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러다 강아지가 깨갱 소리를 내며 넘어졌어. 누군가 밀치거나 때린 것처럼 넘어져서는 그 와중에도 그 방향을 보며 짖었어. 흥분한 강아지를 안아올리고 도망치듯 나와서 엄마가 올 때까지 나는 마당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었어. 나머지 하나는 내가 눌린 가위 중에서도 가장 특이하고 위험했던 가위야.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어. 거실 바닥에는 도톰한 카펫이 깔렸지. 카펫은 거실 중에서도 안방에 가깝게 깔렸어. 그날 나는 내 방에서 잠들었어. 항상 엄마 옆에서 잤는데 그날만은 그러지 않았어. 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참 자는데 문득 어슴풀에 잠이 깼어. 깊은 밤이었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길래 이불을 다시 고쳐 덮고 다시 눈을 감았지. 가위에 많이 눌려 보면 알 거야. 가위에 눌리기 직전에 느끼지. 가위 눌린다 하는 느낌. 나도 그때 느꼈어. 익숙하고 무서운 느낌. 정말로 가위가 눌렸고 또 깨기 위해 노력했어. 보통 때에는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며 깨곤 했는데 그날은 그게 마치 서투라도 되듯 힘들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숨이 차고 온몸이 눌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됐을지 몰라도 나에겐 정말 1초가 몇백 분은 되는 것처럼 끔찍하고 무서웠어.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가위에서 깼어. 하지만 그 영향 때문인지 몸이 너무나 무겁고 아픈데도 기어서 방을 나갔어. 눈도 잘 떠지지 않았는데 그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도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 그 방에서 혼자 잘 수가 없었던 거야. 아기가 기어가는 것처럼 기어서 거실을 가로질렀어. 손끝에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펫자락이 만져졌어. 도톰하고 부드러운 촉감. 분명 카펫자락이었어. 그리고 끝자락이 만져졌어. 카펫 끝이다. 이 앞이 안방이야. 하고 손을 뻗어서 문고리를 잡았어. 너무나도 반가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달칵하고 문고리를 돌려 열고 눈을 떴는데 무거운 힘이 날 눌러서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나는 내 방 문을 열고 내 방을 마주하고 있었어.
내 눈앞에 내 방이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소름 돋게 느껴졌는지 몰라. 땀이 비오듯 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안방에 뛰어갔던 걸로 기억해. 그 뒤로 집안 식구들이 내가 정말로 거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줬고 그 집에서의 생활은 1년 만에 이사를 하면서 끝났어. 왜냐면 그 집에 살면서 아빠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고 엄마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두 분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까지 하셨거든. 그리고 당시에 내 방은 첫날 인상 깊게 보았던 전 집주인 아저씨가 부적으로 도배를 해두었던 그 방이었어. 유독 나만이 그런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빠나 엄마에게 그 얘기라면 별로 믿어주진 않는 것 같지만 그 집에 살며 좋은 기억보단 나쁜 기억이 많았다는 데에는 다들 동감해. 그 집에서 지금 사는 이 집으로 이사한 뒤로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누군가 나를 보는 시선도 느끼지 않아. 누군가 나를 툭 치는 듯한 느낌도 받지 않지. 강아지도 이 집에선 그런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집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곤 해.